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가족 생활까지? 응. 그럼 일단 다음 학습지 지금 먼저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 생명과학 부장을 나와가지고 나눠줄래요? 요거는 두 번째 단원입니다. 알겠죠? 앞에 나가서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집어가지고 네. 우리 생명과학이 크게 3개 단원이고 요거는 큰 두 번째 단원에 대한 학습지입니다. 이거 끝날 때쯤에는 세 번째 단원 프린트해서 줄 거고 학습지는 총 130 몇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2차 정기평가에 그럼 공부해야 될 페이지가 130 몇 페이지가 된다는 얘기. 이거 원래 수능 때도 1년치 전 과목이었어요. 그쵸? 많지 않아요. 하나 남는데 혹시 안 받은 사람? 한 명 안 오긴 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단원 이름이 개체군과 군집의 특성인데 저번 시간까지는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무엇이죠? 밀도 뭐분의 뭐예요? 그렇죠. 면적분의 숫자. 그 밀도가 이제 면적분의 이제 개체 수인 거고 출생과 사망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 개체군의 생장 곡선 두 가지 생장 곡선이 있어서 이론상 그 다음에 실제. 이론상 생장 곡선은 얘한테 부족함이 없이 이 개체군한테 먹이도 무한정 공급해주고 서식지도 무한정 공급해줬을 때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뭐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환경 저항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인 S자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이 환경 저항은 뭐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식지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이 발병률이 될 수도 있고 노폐물의 양이 될 수도 있어요 등등등. 자,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군의 숫자가 증가하니까 먹이는 더 많이 부족해질 거고 서식 공간도 더 많이 부족해질 거고 노폐물도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 저항의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개체의 숫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경 수용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봤었고 생존 곡선이에요. 1형, 2형, 3형이 있었습니다. 상대 수명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는지 본 건데 1형은 초반에 사망률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사람이랑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누구예요? 사람. 그 다음에 3형은 이제 물고기, 어회로 해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사망률인데 1형은 초반에 높고 나중에 높고 초반에 낮고 나중에 높고 그 다음에 3형 같은 경우에 초반에 높고 나중에 낮아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식전 연령층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 개체군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인가 혹은 소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안 태어나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지? 고3의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 가기가 더 편해질까요? 대학 문 닫는 데가 많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도 했었고
환경 요인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있었고 계절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원인이 돼서 돌마리 개체수가 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다음 피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을 보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포식자인지 피식자인지 개체수가 많은 게 포식자인지 피식자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인데 본인들끼리 경쟁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요. 자, 은어의 텃세. 그래서 전학생이 오면 텃세를 부려 안 부려? 부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텃세 부리는 애한테 뭐라 그랬지? 동물. 너는 동물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위제. 선생님 닭 얘기하면서 이 인공 배양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나요? 그리고 어떤 과학자가 자신의 근육세포를 키워가지고 먹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그건 식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근육세포를 떼다가 인공 배양육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었어. 그럼 왜 식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과학자가 있었어요. 자, 이건 식인인가 아닌가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왜냐면 이 식인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먹기 위해서 죽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내 근육세포로 만든 이 근육은 사람 근육이긴 하지만 누굴 죽여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까? 일단 식인이 일반적인 식인,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 식인은 하면 할수록 이 사람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지? 내가 잡아먹는 이 사람이 우리 소돼지 닭처럼 되게 깨끗하고 질병이 없는 환경에 사육이 아니래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알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먹고 살았겠죠. 우리가 야생동물을 쉽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가 뭐 먹고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기생충과 병균들이 많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겠어? 뭐 먹고 사는지 모르니까 똑같겠죠. 심지어 이 사람한테 질병에 걸렸어? 그럼 똑같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는 내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사냥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냥하기 쉬운 애를 잡아먹는 게 내 에너지 효율적으로 좋겠죠. 내가 적은 에너지를 써서 많은 양의 식량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나랑 신체 능력이 똑같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럼 시기는 왜 하게 됐을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나 이제 장례식 할 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직을 조금씩 내가 먹으면서 내 몸 안에서 같이 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던 게 식인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먹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고 장례식 문화 중에 하나가 식인이었던 것도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진짜 사람을 먹기 위해서 식인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그래서 낮겠지. 왜냐면 질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 에너지 측면에서 좋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의 전리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종의 똥냄새가 제일 지독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사람 똥냄새를 가장 지독하게 느껴요. 왜? 사람의 분변에는 사람한테 감염이 될 기생충의 알들이 많은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그러니까 얘를 피해야 돼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야 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안 좋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농장 가가지고 소똥 냄새 나는 건 좀 괜찮아. 근데 사람의 분변이 쌓여있는 그 간이와 자식 같이 들어가면 진짜 약간 힘들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나한테 감염될 질병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내 근육을 키워서 먹는 건 식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돼.
근데 키트가 잘 나와가지고 내가 집에서 그 키트를 사면 다른 동물을 또 채취할 필요 없이 내 피부 세포 하나, 근육 세포 하나를 넣으면 돼지 껍데기처럼 피부 껍데기를 먹을 수 있고 근육 세포로 넣으면 근육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선생님 가끔 무슨 생각도 하냐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단백질원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 근데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런 거지. 우리 양식과 자연산 있죠. 어떤 사람들은 회를 먹을 때도 양식은 별 취급 안 하고 자연산을 취급한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누구나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어떤 누군가는 양식 즉 배양 고기가 아니라 실제 자연산 사람의 맛이 궁금해지지 않을까? 그 누군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런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인가요? 수행평가 자료 조사하는 날 내일 여러분들이 찾는 그 다양한 생명과학의 다양한 뭐 성과 중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런 방향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그 사람 고기 스테이크, 내가 만든 내 사람 고기 스테이크를 우로보노스 스테이크라고 하나?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우로보노스가 선생님 알기로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그 현상이에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 했었고, 자, 순위제, 그다음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코끼리는 가족생활도 하면서 리더제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잠깐만. 우리 어디부터 하면 된다 그랬죠? 군집의 특성. 자, 그럼 여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군집이 뭐예요? 군집. 정신 차리고. 자, 일어나서. 군집 뭐야? 여러 개체군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했죠. 한번 볼게요. 자,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은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돼요. 자, 이제 먹이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먹이 관계는 크게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로 구분이 됩니다. 먹이 사슬은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로 나타낸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먹는 것을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것을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것을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의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뚜기는 풀을 먹으니까 1차 소비자예요. 그럼 사람이 메뚜기를 먹으면 몇 차 소비자야? 2차 소비자겠죠. 메뚜기 먹는 것도 얘기 좋나요? 근데 사람이 풀을 뜯어 먹었어. 몇 차 소비자야? 1차. 사람이 풀을 먹은 메뚜기를 먹은 개구리를 먹었어요. 그럼 사람 몇 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각 생물이 몇 차 소비자인지는 그 먹이 관계를 잘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사람이 또 뱀을 먹기도 하죠. 그러면 풀을 먹은 메뚜기를 먹은 개구리를 먹은 뱀을 먹은 사람은 몇 차 소비자? 4차 소비자입니다. 알겠죠? 자,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여러 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얽혀 있는 얘들을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A 생태계, 얘를 만약에 B 생태계라고 합시다. 그럼 누가 더 안정적이에요? B. 그 이유는? 자, 여기서는 개구리가 멸종하면 뱀이 멸종하겠죠. 맞죠? 여기서 개구리가 멸종한다고 뱀이 멸종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종이 멸종하더라도 이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뱀은 몇 차 소비자예요? 뱀은 몇 차 소비자?
얘를 보면 몇 차 소비자야? 1차, 2차. 그런데 이렇게 가면 3차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몇 차 소비자인지는 이 먹이 사슬을 여러분들이 알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해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즉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어떤 환경 변화로 특정 생물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이 안정해진다.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생태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적 지위는 무엇이냐면 군집 내 한 개체군이 서식 공간, 먹이 관계 등에서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이 생태적 지위에는 먹이 지위와 이제 서식지 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새와 B라는 새가 똑같은 먹이를 먹고 똑같은 곳에 삽니다.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A라는 새는 씨앗을 먹고 B라는 새는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데 같은 데 살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달라도 이제 생태적 지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싸우겠죠. 밀어내려고 하겠죠. 맞죠? 그럼 서로 밀어내거나 싸우지 않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다 10층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똑같은 밥을 먹고 있어요. 왜 10층이면 10층이 로얄층이에요, 알겠죠? 아파트 값 중에 제일 비싼데. 그래서 10층에 살고 싶어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해. 근데 10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하면서 사람 밖으로 밀어뜨리면 돼. 그럼 자연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하냐면 그래, 너 10층 살아라. 나는 20층으로 간다. 이렇게 서식지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10층에 살면서 그래, 넌 밥 먹어. 난 고기 먹을게. 이런 식으로 먹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그 개체군들은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생태적 지위를 다르게 해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먹이와 서식지 지위가 모두 비슷하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고 둘 중 하나 이상 다르면 생태적 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군집 내부에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가지 개체군이 동시에 존재하면 경쟁을 하거나 혹은 생태적 지위를 다르게 하는 분설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군집의 종류는 주로 이제 육상과 수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육상은 산림, 초원, 사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생 군집은 담수, 해수로 구분이 되고 담수는 강과 호수, 그 다음 해수는 바다가 있어요. 호수는 뭐예요? 호수?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을 호라고 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물을 호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군집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은 강수량과 기온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결국엔 살아야지 다른 1차, 2차 소비자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위주로 생각해주면 돼요.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 그리고 군집의 이름은 보통 식물 군집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산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산림은 숲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숲 내부로 들어가요. 여름에. 그러면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왜 그럴까요?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숲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햇빛이 잘 비추지 않습니다. 자, 그럼 햇빛에 의해서 그래서 식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숲이에요. 그러면 숲의 내부로 갈수록 태양은 하늘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숲의 내부로 갈수록 어때요? 빛의 세기가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산림 볼게요. 자, 목본과 초본으로 구성된 식물 군집이고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목본 식물이 우점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 당연히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림의 층상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군집에서는 빛의 세기와 양, 온도 등에 의해 가지고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의 층상 구조는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오래된 숲, 큰 나무들이 있는 숲 내부에서는 이제 빛이 잘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빛에 잘 자라는 애들이 있겠죠? 우리 여기 가운데 층마다 중정 있죠. 중정이 뭐 중정 가운데 있는 정원 거기에 나무들 있는 거 알아요? 화분에 맞아요? 일단 거기에 여러분들이 햇빛이 잘 드는 것 같아요?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죠. 그런데 식물이 살아가고 있네. 그 식물도 대부분 보면 어디예요? 열대우림, 열대지방에서 가져온 식물들이에요. 걔네들 키가 작아요? 아니면 커요? 작죠. 그러니까 열대우림에 있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에요. 그럼 열대우림 내부에는 빛이 잘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약한 빛에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정에 빛이 잘 안 들어와도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1층에도 빛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위에 형광등 몇 개, 식물등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식물들이 막 자라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게 되면 키가 작고 그다음에 잎이 넓고 그다음에 열대 지방에서 가져온 애들이기 때문에 약한 빛에도 잘 자라는 애들이. 그럼 그 식물들 물 누가 주고 있을까? 우리 식물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막 있어요. 누가 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식물들은 도대체 누가 물을 계속 주길래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지? 누가 줘요? 맞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물을 주기적으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무실 키우다가 죽어가는 애들도 있으면 걔네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워주고 계십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보니까 교목층이 있고 키 큰 나무, 그 다음에 관목층이 있고 그 사이에 교목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교목은 무엇이냐면 큰 나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약 한 8m 이상 자라는 애들. 그 다음에 관목층은 이 관자가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이 볼관자 보게 되면 거기에 눈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로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목층은 한 2m까지 자라는 애들. 그리고 이 교목과 관목 사이의 높이로 자란 애들을 아교목층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교목층, 아교목층, 그 다음에 관목층, 초번층은 다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광합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와 곤충이 서식을 하고 아래로 갈수록 당연히 빛이 줄어드니까 약한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태층은 무엇이냐면 선태라고 하는 것은 이끼를 의미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를 의미를 하는데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있고 균류, 곰팡이, 그 다음에 선태류, 이끼, 그 다음에 진해, 거미 등이 서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속 지중층은 낙엽이나 사체가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부식질이 많고 세균, 균류, 지렁이, 두더지 등이 서식합니다. 두더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죠. 약간 똥똥하고 팔다리는 짧고 갈색 느낌이 나고. 두더지는 눈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여요. 왜? 땅속에 사니까. 근데 두더지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동물일까요? 해로운 동물일까요? 해로운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때 가게 되면 이 두더지들이 땅 파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땅이 살짝살짝 움직여요. 그거 어떻게? 살려주겨. 농작물 망치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10살도 안 됐을 때여가지고 한 30년 훨씬 전 이야기예요. 거기 두더지 어떻게 해? 죽여야겠지. 삼촌들이 삽 갖다가 거기 팍 치면 확 죽어요. 알겠죠? 아무튼 그런 애들이었어. 자, 할게요. 자, 교목. 자, 높이가 8m가 넘는 나무로 뿌리에서 하나의 굵은 줄기가 나와서 자랍니다. 소나무, 참나무 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대한 나무 기둥을 가진 애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뿌리에서 하나의 기둥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관목은 이제 높이가 2m인 나무로 밑둥이나 땅 속에서 줄기가 갈라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혹시 개나리 잘 본 적 있어요? 우리 이제 점심에 여기 돌면서 개나리를 한번 보세요. 개나리 보게 되면 땅 속에서 줄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결국엔 하나의 개체에서 갈라져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개나리. 그 다음에 산철쭉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밀려 있으니까. 산철쭉은 산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근처에 있을까요? 철쭉은 산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근처에 심어져 있을까요? 산철쭉은 산에 없고 철쭉이 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화단에 많이 심어져 있고 그 한 바퀴 돌면서 거기 우리 식물 앞에 이름표 팻말 붙어 있는 거 알아요? 거기 앞에 산철쭉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산철쭉은 이 꽃보다는 잎이 먼저 납니다. 근데 꽃은 굉장히 진달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진달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꽃이 먼저 나요. 그리고 진달래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진달래는 먹어도 돼요. 그래서 진달래로 화전을 합니다. 꽃을 만든 전. 근데 철쭉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얘는 독이 있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교목은 교목과 관목의 중간 높이를 악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식물은 누가 지키니? 자, 그러면 자, 한 바퀴 돌면서 개나리가 아직 펴 있잖아요. 개나리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술과 암술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요게 암술이고 주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수술이에요. 근데 개나리 꽃을 잘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암술이 엄청 길어가지고 녹색의 암술만 이렇게 나온 애가 있고 주변에 수술이 굉장히 노란색으로 옆에 붙어있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애 보면은 암술이 너무 짧아가지고 수술 때문에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까?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까? 이게 학계의 의문입니다. 혹시 내가 식물에 관심이 많고 내가 둘러보다가 다른 애라고 발견했어요.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에서 막 궁금해 찾아봐. 이러면 굉장히 좋은 뭐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물을 좀 관찰을 좀 하세요. 알겠죠? 주말에 벚꽃 좀 구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 이제 벚꽃 구경하기 힘들어요. 왜? 이제 곧 있으면 비가 많이 내리고 벚꽃이 금방 지겠죠?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긴 매화나무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매화나무랑 이 벚나무의 꽃의 차이점은 뭐죠? 한번 좀 관찰 좀 하세요. 알겠죠? 자, 산림의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로 나누는데 더운 지방에 있는 열대우림, 그 다음에 아열대와 난대 지방에 있는 상록, 활력, 수림이에요. 상자가 뭐예요? 항상 녹색인 잎이 넓은 나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낙엽, 활력, 수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온대지방 우리나라 같은 데인데 낙엽이 지는 넓은 잎을 가진 애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침엽수림, 추운 지방인데 추운 지방에 사는 나무들은 이렇게 뾰족한 나뭇잎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장점 뭐라 그래? 설명했나요? 추우니까 얘를 뾰족하면 어떤 이점이 있지? 추우면 뭐가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리겠죠. 나뭇잎에 눈이 쌓이면 광합성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나오는 지방에서는 어떻게 나뭇잎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진화가 됐겠죠. 그래서 눈이 오면 쌓이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침엽수가 많은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 초원 볼게요. 초본 개체군 중심의 군집인 거고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형성합니다. 층상 구조는 초본층, 선태층, 지중층이 있는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나무와 풀 중에 풀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 사바나 생각하면 풀이 쫙 있고 중간중에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열대 초원을 사바나라고 합니다. 열대 지방의 건조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온대 초원은 이제 온대 지방에 있어요. 자, 우리가 온대 초원을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가 있어요. 외국이긴 하지만 여기를 언제 많이 가냐면 여름에 은하수 보러 많이 갑니다. 어딜까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금방 못 가요. 그리고 오로라를 보러 많이 갑니다. 일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 혹시 몽골 들어봤어요? 몽골에서 뭐 많이 키워요? 몽골에서 뭐 많이 키워요? 아니야. 양 많이 키우고 말도 많이 키우죠. 그래서 징기스칸 그 몽골 제국인가? 징기스칸이 있던 나라가 뭐지? 지금은 몽골인데 그 사람들이 뭘 타고 다 세계 정복을 한 거예요? 말. 알겠죠? 말을 엄청 키운다. 말이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풀이 엄청나게 많아야겠죠? 그래서 온대 초원이 있기 때문에 풀로 많이 키울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도 몽골에서 많이 먹잖아요. 양고기 좋아합니까? 왜 안 좋아하지? 맛있는데. 양고기 먹어봤어요? 좋아해요? 맛있죠? 양꼬치? 벌써부터 먹고 싶네. 아무튼 그래서 이 몽골 지역에서는 이렇게 초원이 있기 때문에 풀을 많이 먹고 사는 양이랑 그 다음에 말들을 많이 키웠었습니다. 근데 몽골에 가면은 이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CU도 있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이 우리나라 말을 엄청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 사막화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황폐화가 많이 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지 않고 사막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바람 불면 먼지가 확 일러가지고 걔가 대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황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사막화를 막으려면 뭐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자, 그래서 몽골에 우리나라가 나무를 심어주기 시작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나무 심어주고 끝 다시 돌보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같이 키워줘요. 그 다음에 이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이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잖아요. 그럼 거기 식물이 없으니까 건조해진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다른 데 가가지고 풀을 뜯어먹게 해요. 그렇죠? 그럼 사막화를 방지하려면 본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유목 생활을 끝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유목 생활을 안 하면 돈은 누가 버나? 그치? 양을 키워서 양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주냐면 그 나무를 심어주는데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 열매를 팔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관리하는 곳에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면서도 수익이 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몽골로도 많이 여행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름에 시간이 된다.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은하수 보고 싶다 그러면 여름에 몽골로 가서 한번 여행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몽골의 수도가 어디예요? 울란바토르 안 들어봤나요? 오, 알겠죠? 한번 가면 이 드넓은 곳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죠. 일단은 진화적으로 초원에서 저 끝에 뭐가 오는지 봐야 되니까 시력이 엄청 좋아진단 말이죠. 막 4점면, 5점면, 6점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퀴즈. 그 몽골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책을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물은 장점을 가지면 무조건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을 잘 보게 되면 가까운 곳을 잘 못 보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사막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선인장 같은 극소수의 식물 군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인장 열매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한 번이라도 먹어봤다. 다 안 먹어봤어? 야, 그러면 제주도를 갔다 왔거나 혹은 제주도에서 누가 초콜릿을 사왔는데 100년초 초콜릿 한 번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왜 선인장 열매 안 먹어봤다고 뻥치지? 100년초가 누구의 열매예요? 선인장의 열매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100년초 열매 키우는 데 가면 선인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제주도 가다 보면 그냥 길거리에 선인장이 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23살 그때쯤에 이제 제주도를 혼자 처음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전거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때 가다가 좀 쉬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아무거나 따먹어도 이제 상관이 없었던 시절인데 옆에 백년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먹어봤을까 안 먹어봤을까? 그냥 길거리에 선인장이 자라고 있고 거기에 조그만한 붉은색 열매가 있는 거예요. 먹어봤을까 안 먹어봤을까? 당연히 먹어봤죠. 근데 무슨 맛? 쓴맛이 나요. 그래서 가공해야지 맛있는 맛이 납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백년초 먹으면 아 이게 선인장의 열매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열대 사막은 이제 저희도에서 열대 사막, 근데 온대 사막은 온대 내륙에 온대 사막이 있어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도 온대 사막이 있죠. 대륙 중앙부에 사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온대 사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호주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쵸? 근데 정중앙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지. 왜? 거기가 뭐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막이. 왜 사막이 형성이 될까요? 너무 바닷가랑 멀어요.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줄 게 없기 때문에 가운데 사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대 사막, 툰드라, 한대 지방과 극지방 부분에 일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수생 군집, 하천, 호수, 강에 형성이 되는 담수 군집과 바다에 형성이 되는 해수 군집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군집의 생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물 군집이 기온, 강수량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형성된 군집의 분포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수평은 무엇이냐면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전체 지구적으로 봤을 때. 자, 저위도입니다. 지구의 적도는 위도가 몇 도인가요? 지구의 적도는 위도가 몇 도예요? 0도. 지구의 북극은 위도가 몇 도예요? 90도. 지구의 남극은 위도가 몇 도예요? 90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극지방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같은 위도에서는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저위도에서는 열대우림, 열대초원, 열대사막. 그다음 중위도 지방에서는 이제 낙엽수림, 온대초원, 온대사막. 그다음에 침엽수림, 툰드라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열대우림에서 낙엽수림에서 침엽수림으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분포를 볼게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한 지역에서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게 됩니다. 왜 낮아질까요? 태양이랑 가까워지는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산 정상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우리의 태양 에너지,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지구도 데워졌다가 이제 열을 방출하는데 그게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그거랑 멀어지니까. 오, 좋아요. 자, 한라산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라산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왜 하필 예시로 한라산이 나왔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고도에 따라서 상록 화렵수림이 있다가 낙엽 화렵수림, 호남리, 침엽수림, 관목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점차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이 나타나게 돼요. 북쪽이랑 남쪽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해요? 남쪽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화렵수림에서 침엽수림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놀러 가게 돼서 한라산을 올라가게 되면 보통 여기서부터 등반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낙엽이 져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침엽수림이 나타나다가 관목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라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2월 중순이나 말쯤 그 사이에 제주도를 가게 되면 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해안가에는 벌써 유채꽃이 피어 있는데 좀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한라산 올라갔을 때 해변가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천백고지라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해발 1100m에 있는 습지가 있어요. 이거는 람사르 습지거든요.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눈을 맞을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한 번씩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평 분포. 기온과 강수량 차이에 의해 위도에 따라서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 것. 자, 수직 분포는 특정 지역에서 고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에 의해서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 거고, 자, 우리 수행평가 언제 어디로 와야 하죠? 정보융합실로. 우리 언제예요? 수행평가? 내일이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잊지 말고 오고 내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료 조사니까 여러분들 개인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 다 가져와도 되고 학교에서 노트북 당연히 제공합니다. 알겠죠? 잊지 말고 오세요.